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제목을 바꿨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인데 이제 이걸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제 역사 시사 타파 이 제목으로 이제 다시 방송할 거고요. 자, 일단 그렇고 이제 요번 주 이제 시황을 보면은 결핍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제가 결핍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재화는 비싸지는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 물가 원자재 인상의 그 류를 저는 이거를 결핍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약달러로 이제 지금 선회하고 있는 이제 그래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환차익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주식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바닥 밸류에이션이 변곡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의 투자 심리 변화도 덩달아 이제 털어나온다고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지수는 이제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이제 반등한 상태에서의 매크로 이익 전망치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이제 같이 이제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달에는 2,900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다음 주 내기하기 전에 이제 예상하기 전에 주가를 상방 이후로 이제 보는 이제 이유는 매크로 불안에도 유망 섹터나 정책 섹터의 수익, 성장성의 수익 집중과 리오프닝 정책 기대감으로 보실 거면은 이제 상방으로 다음 주에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 하방 이후로는 이제 원자재 유가는 하방 포지션은 맞지만 일부 쇼커버와 지지부진한 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의 피로감으로 누적돼서 하락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제 약간의 이제 하락 조정세, 이게 보실 분은 이제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를.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이 신규 실업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제 이게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실업 청구 건수, 실업 급여 청구 건수도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예요. 근데 이제 하나 딱 이제 문제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신규 차량 판매, 그러니까 즉 신차 판매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1분기 15%나 감소했다는 건 10년 만인데, 이거하고 내구재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제 조짐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짐이 보인다. 그래도 페드는 금리 인상을 2.5%까지는 나는 중립 스탠스까지는 유지해 줘야 된다. 즉 2%에서 2.5% 사이까지는 금리 인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동 물가가 5.4%까지 나왔고 지금 떨어질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장기화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페드는 빠른 빅스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더욱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080의 900선이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고 사과드리고요. 저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완만한 지수 형태예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이런 형태는 확실합니다. 99%. 그래서 다음 주는 중소형 성장주 이익치, 실적 견조함과 관세, 미국의 관세 인하 효과. 저는 350 이게 품목이 아니라 나머지 170개 품목도 더 관세 인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인플레를 잡으려면 중국의 이 관세 인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중국이 약속을 트럼프 때 안 지킨 거를 그 다음 조지는 후로 이게 행태를 보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170개 품목도 미국이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풀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인플레 잡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저번에 푼 관세 인하 효과로 저는 2770선에서 코스닥은 960선으로 이제 상방으로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국제 뉴스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4개국 칩동맹 제안을 했죠. 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고립을 목적으로 이제 반도체 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사이넥스 삼성전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뭐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지수가 다른 나라로 더 많이 형평성이 이제 유지된다면, 너무 지금 중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컨테이너 지수가 10주 연속 이례적 하락, 그 다음에 1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의 20% 부유세 도입, 미국이 이제 부유세를 도입하면 이건 뭐냐면 대신 법인세는 인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이 반도체 탈아시아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한테는 안 좋아요. 전체적인 반도체가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국하고 유럽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오는 게 맞지만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반도체나 악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뉴스를 자꾸 좋게만 얘기하는데, 반도체 지수가 쟤네가 올라가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탈아시아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기대감으로.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일본이 이번에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르네사스하고 저기 키옥시아가 잠깐 생산 시설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애플의 러브콜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를 사준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좋은 현상은 맞지만, 글쎄요, 이게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상하이 중국이 봉쇄 조치를 내린 거, 요거는 조만간 풀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에는 이미 주가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뭐 부족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고유가 압력은 여전하지만 향후 저는 70달러 내외로 떨어질 걸로 이미 저번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하향 풋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현대차가 지금 ROE가 5%입니다. 다른 빅 완성차 업체들 보면 기본이 10%거든요. 15%. 그러면 밸류가 걔네들은 15배에서 20배를 받는 게 맞는데, 현대차는 왜 7.5배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ROE가 5%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외형적인 성장은 맞습니다. 지금 생산이 430만 대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지를 한 거거든요. 작년 컨센서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컨센서스에 비해서 작년이. 그러면은 외형적 성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올라간 거지 수익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저는 오히려 충당금 같은 게 더 올라가서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어차피 ROE가 10%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밸류는 형성돼서 그때 현대차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일본이 엔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 사신 분은 빨리 손절해서 다른 거 리오프닝주 관련주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코로나 증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들이 대부분 접종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홍콩이 좀 높아요. 이 사망률이, 치명률. 그래서 1.2%, 1.1% 이래요. 우리나라 참고로 코로나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0.12%, 10분질입니다. 제일 낮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에 빨리 이제 귀찮게 이제 그 소상공 애들이 이걸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좀그 부분은 이제 미흡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치명률 예방 부분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 휘발유값이 1인 나라를 제가 한번 보면은 리터당 2.89달러 정도로 홍콩이 제일 높고요. 꼴찌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리터당 0.5달러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리터당 한 1.6달러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45위 정도로. 어쨌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30% 인하한다는 발표는 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 국채가 이제 5년 30년물, 10년 2년물, 또 두 달 전에도 10년 3개월물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5월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더 길어지면 저는 5월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준 패드가 알아서 그때
그때 가서 또 금리 인하를 할지 다른 통화 정책을 할지 하여튼 그건 그때 지켜봅시다. 그러나 1년 안에는 실적 장세다. 2년 실적 장세 아닙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2년 실적 장세가 아니에요. 그 무식한 얘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1년 실적 장세입니다. 1년 후에는 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집체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시고 1년 안에는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이 재미를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실적 장세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은 앞으로 4번 이상의 빅스테 연속 시사한다는데 4번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중립스테 2.5% 내외에 2번 정도의 빅스테 연속 시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제 회담 5차 재개의 이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 하락세 이제 5차 재개한다 해가지고 유가 원자재 가격하고 이제 유가가 잠깐 하락됐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로 있다가 요번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와서 이제 하락세로 간다. 그 밑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유럽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을 했어요. 상원에서 62조 법안 통과돼서 여름에 정식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네 속스 ETF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는 좋게 이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키우 군사활동 축소 발표하고 이제 쇼였죠. 축소 발표가 아니라 이제 동남 라인 쪽에 더 강세할 기울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우리 이웃 나라가 여전히 완화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 600조 돈을 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5년 동안 무이익 수지와 그 경상수지 흑자를 봤는데 이게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쟤네들이 그 엔화 이제 지금 약세를 부추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통화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갑자기 뭐 600조 돈 풀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추가 이제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나토가 이번 달에 이제 7일 외무장관 회의 우리나라가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추후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이제 G7 국가라는 거를 인정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국위 선양하는 거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미국 신차 판매량 1분기 15% 감소했어요. 이 소비 둔화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이렇게 역설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번에 미국이 6개월간 1억 8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 그 다음에 오펙 산유국들이 월 430만 배럴 증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보자면 130달러 찍고 맨 처음에 95달러까지 떨어지고 다시 110달러까지 오르고 다시 저는 100달러까지 떨어지고 요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사태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면 반드시 65달러, 70달러까지 저는 백워드시인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달러 내외인 사람들은 빨리 하방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방으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제 상방으로 갈 확률은 있어요. 하반기에. 그건 하반기 얘기예요. 지금은 이머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발표가 근원물가 5.4%로 여전히 상회. 예, 그래서 비스텝이 더 확실하다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가 부합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LNG 제외한 나머지 루블화 결제 계좌로만 계약한다. 이게 뭐냐면 뉴스에는 LNG 가스 제외하는 말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이거 넣습니다. 리퀴드 에카 천연가스만 그것만 유로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천연가스는 루블화로 결제하고 석유는 아직까지는 달러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이제 석유 얘기도 더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악재가 조금 피크치를 찍었다. 이제 원만하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세계적 통신회사인 노키아가 러시아 정부한테 5년간 민간의 사찰에 협력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지금 노키아하고 러시아 정부의 감시 시스템 통신 업체를 연결해주는 장비 소프트웨어를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유럽의 이제 노키아한테 천벌을 끼얹은 이제 주가 이제 행보를 보였던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주 내용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내가 요번 주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요.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하려합니다. 원자재와 이 흐름, 이제 국제경제와의 산업동력의 흐름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은 한번 이제 보자면, 먼저 히토류부터.
이게 시토류는 거래를 상하이 거래지수에서 좀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SMSM 지수가 톤당 2억 정도로 거래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인 수출 통제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히토류 그룹하고 진해 종상당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의 합법적인 이제 그룹을 출범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 가격 결정권을 강화해서 히토류 17종을 모두 주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즉 유일하게 17종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 결정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합작법인을 세웠다. 그래서 히토류는 앞으로 올해 안으로 한 번쯤은 움직일 거로 봅니다. 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번 중국과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히토류가 저는 파동이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다크호스, 올해의 다크호스 관련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가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신재생이 모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중국이 한번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체는 니켈이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요. 55kg 들어가고, 구리가 27kg, 코발트가 10kg, 리튬이 8kg가 들어가고 있는 이 고가 전기체 3원계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은 중저가 전기차에 이제 리튬 인산철을 쓰기 때문에 니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양분될 전망인 게 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상 소재 업체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2030년부터는 배터리 금속재 활용법을 적용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2030년부터. 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쟤네는 금속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가 한 중국에 비해서 4%, 쟤네가 4%고 우리가 24%가 우리가 6배 배터리 재활용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을 얘기할 건데, 리튬은 이제 런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보면 톤당 10만 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원료 중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요. 이게 한 40%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양극재 1톤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0.4톤 정도의 소비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포스코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이 포스코가 이 광물 생산 회사도 갖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체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2년 안에 배터리 양극재 완전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포스코 그룹. 근데 단중기로 볼 때는 별 볼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다음 이제 중국은 리튬, 탄산 리튬 쪽이 이제 생산량을 많이 이제 하고,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 쪽이에요. 그래서 삼원계 쪽은 수산 리튬이 이제 수요가 많고, 리튬 인산철은 탄산 리튬 쪽이 많아요. 아직까지 탄산 리튬이 절대적입니다. 쟤네가 생산량도 월등하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훨씬 비싸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가세를 더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재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수산 리튬보다는 탄산 리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2025년에 25만 톤이 부족하다고 할 건데, 저는 25년보다는 2027년쯤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4,500만 대 정도 팔릴 거로 생각해서 본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4,500만 대까지는 아니고 그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늦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걔네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또 런던 거래소 보면 알루미늄이 또 1톤당 연평균 또 3,20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또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알루미늄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리튬이 많이 올랐지만 왜 알루미늄이 더 변동성이 좀 이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중국이 감산을 해요. 왜? 알루미늄은 이게 생산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전기를 많이 먹어서 환경 오염도 이게 제일 높아요. 유발 건이. 그래서 중국이 감소하는 생산량을 줄이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생산을 다시 중국이 많이 하면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이건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알루미늄 관련 주가 좀 더 재미를 봤던 겁니다. 또 이웃 나라이고. 뭐 어쨌든 2000년지 양극박 소재 가격은 당분간 오를 전망인 거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00년지 양극박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런던 거래소에서 이제 니켈은 톤당 3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때 중국 기업 칭산그룹이 차이 포지션으로 이제 10만 달러까지 이익했기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현재 이제 지금 이제 갈무리가 돼서 광산 업체들도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년간 또 신규 광산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칭산그룹의 그 장난도 있었지만 또 수년간 신규 광산 투자도 안 했고, 매장량은 많은데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지를 않았어. 생각보다 평균 생산량보다 적게 늘렸기 때문에 이 니켈은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하고 상관없죠. 2차 전지에 중국은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의 니켈이 빠진 리튬 인산철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사가 배터리 3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3년 걸려요. 그래서 2025년쯤 돼야 이제 우리도 리튬 인산철 CAT를 이제 추격할 수가 있는 이제 발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니켈이 들어가는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 가격은 모델별로 좀 다르지만은 좀 중저가 차량이 100만원, 고가 차량이 200에서 300만원까지 이제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이 더 확대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켈 가격 때문에, 완성차 가격이. 그래서 중국의 리튬 인산철이 더 많이 쓰였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쟤네가 생산량이 더 늘려서 이제 LG 배터리보다 12%를 앞선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여기서 앞선 거라고요. 시장 점유율이 별 차이 안 났다가 1.2%밖에 차이 안 났다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구리는 보면은, 이제 구리는 경기하고 이제 연관돼 있어가지고 1톤당 지금 연 1만 달러에 거래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은 이 구리 가격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구리 가격 오르면 무조건 우리나라 전선 업체도 오르는 겁니다. 즉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원전선이 오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조항을 맺었어요. 에스컬레이션. 그래서 전선 기업들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매출도 같이 오르는 동반상승 효과. 그래서 전선주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지 마시고 이 발상에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상승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구리 가격 때문에 전선 관련 주도 올랐을 걸 봅니다. 그래서 재미를,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지난 한 100년간 4번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다 수요단으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급단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5번째 슈퍼사이클이 일어난 게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공급 병목 현상하고 중국의 그 관세 인상을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해와서 그 누적된 현상,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공급 확대를 안 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슈퍼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저는 일시적으로 다시 젖어들고 다음 슈퍼사이클은 저는 한 4년 후, 8년 후 그 안에서 이제 공통인수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10년, 그 사이에서 도에서 10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투매 현상이다. 팝콘탱커 투매 현상이 더해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쇼다. 지금 반드시 나는 버그 어드셔도 빅셔트 정도는 아니라도 밑으로 하향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북한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최소 남한의 20배 정도가 추정되는데 1경 3천조로 최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튬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아연, 이런 비철금속은 90%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까운 나라 북한에서 퍼오는 것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모토리 중국하고 휘둘리고 저 러시아에 휘둘리고 미국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래서 북한하고 한번 전략적인 계약을, 한번 광산 계약을 맺어서 그 판매 수익은 쟤네가 먹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광물 자원을 공급받아서 산업 발전을 한번 이뤄서 GDP를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이래서 통일 비용을 여기에 통치자. 이게 제 한마디입니다. 이런 데 한번 써서 이제 비용 대비 경제 효과를 한번 누리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